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은 7월 북리스트 영상이고요. 총 6권의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장편소설 3권, 단편소설집 3권 준비를 했고요. 장편소설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전석순 작가의 빛들의 환대입니다. 출판사는 나무협 의자입니다. 소설은 한 소도시의 임종체험관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먼저 체험해 본다는 것, 이 의미를 중심에 두고 체험을 진행하는 여러 사람들의 각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구체적으로 각자의 인물들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사람이 이 시도 직전에 임종체험관에 와서 체험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종체험관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한편에서 이 체험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이곳으로 왔는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오고 난 후에는 또 어떤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각 인물별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감상을 두 가지로 전해본다면, 첫째, 소설은 어떤 사람보다는 진행자인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려운 삶을 조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과 궁핍, 혹은 가난과 궁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변수에 대한 여유가 없는 상태, 특히 금전적인 상태가 두드러지게 확인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시적으로 조금 보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가 주요 구조이지만 실제 내용을 조금 더 미세하게 보면, 미시적으로 보면 개인사의 이야기가 주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사를 보면 각각의 인물들이 버티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잘 견뎌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도 전체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관계들 사이에서 이 위기를 보는 어떤 관점이 또 보여지는 특징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공간이 임종체험관이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법적 지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이라던가 노아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죽음과 가까워 오는 시기에 돌봄 등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통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차이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이책 기준으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장편인데 사실 인물별로 이야기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단편집 혹은 연작소설 등의 좀 느낌이 강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정지돈 작가의 모든 것은 영원했다 입니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이 책은 실존 인물인 체코에서 살았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이지만 공산주의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정 웰링턴에 대한 복원을 소설 형태로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형식의 소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들의 행동을 상상하는 소설의 정형적인 서술도 있고요. 또 조금 차이가 있게 정 웰링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옮겨 전하는 형식이 교차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흔히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사유체계를 서술하듯 서술되어진 페이지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천천히 읽어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형식이다 보니까 소설 자체에 관찰자로서 작가님이 직접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파트인 미래를 전망함부터
정 웰링턴을 조사해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이 파트에서는 작가님을 이렇게 이입시킨 인물로서 소설가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읽다 보니까 여러 요소들이 작가님이 그냥 직접 등장한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형식이나 내용, 주제 모두 쉬운 소설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소설이나 글을 다룸에 있어서 생각할 것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맹신하는 일에 대한 모순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좀 많이 강조를 좀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소설에서는 정 웰링턴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본인이 믿었던 이 신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식어가는 것이 서술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과연 어떤 것에 대한 관심, 애정, 그리고 그 꼿꼿함이 사라지는 과정에는 어떠한 상황과 배경과 원인들이 있는가,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었던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어렵기도 하고 주제면에서도 조금 쉬운 편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를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조금 생각할 거리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번째 책은요, 강하길 작가의 치유의 빛입니다.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데브로텔의 유령 이후 4년 만의 장편소설입니다. 소설은 15살 어느 날부터 몸이 갑작스럽게 커진 지수라는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몸이 커진 사실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초반에 나오고요. 그리고 성인이 된 지수를 통해 이야기가 더 멀리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지수가 살았던 곳은 이제 안진이라는 소도시이고요. 그 중에서도 영직동입니다. 그런데 이 영직동 같은 경우에는 조치련 교회라고 하는 종교단체 사람들이 주로 살던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순에는 이 신자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조치련 교회의 신자인 이제 또 해리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는 인물인데, 지수 또한 해리아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변한 이 상황이 실제로 이제 굉장히 싫었던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했지만, 또 반대로 몸이 변한 것 때문에 해리아의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약간 이 상황에 대한 어긋난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어긋난 부분이 이 초반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중반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지수는 계속해서 이 몸을 관리를 하면서, 체중을 관리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데, 이 밟아 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채수회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후반부는 이 채수회관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전환점들이 나오는데, 이 전환점들이 앞의 내용과 긴밀히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긋남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의 빛도 두 가지 정도로 감상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소설이 몸과 통증, 그리고 기억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몸의 변화, 그에 대한 관심과 표현들에 대한 것, 그리고 몸으로 느끼게 되는 통증들의 연결과 그 배경에 있다고 하는 최초의 기억이라는 키워드들이 만들어내는 이 서사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는 서늘함, 이 서늘함을 좀 겉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효과를 좀 많이 발휘했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기억과 관련해서 200쪽 중반부터 이 앞의 내용들을 좀 다시 따져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장면들,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딱 분기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소설이 굉장히 기억을 다룸에 있어 그 속성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상 같은 경우에는 감상이라기보다는 이 책의 감상이라기보다는 강하길 작가님 글, 문체, 어떤 문제 제기와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좀 항상 느끼는 바인데요. 굉장히 입체적인 서술과 구조를 잘 다룬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성서사뿐 아니라 저항서사를 다룰 때, 쓸 때, 볼 때 기존의 어떤 구조의 서술들, 작품들보다 한 가지 더 과제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제 저항서사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분법 구조 혹은 이제 흑백 논리라고 하죠.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하길 작가님이 이 장치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잘 사용하고 이로 하여금 독자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특히 어떤 집단을 구성을 할 때 이게 저항서사를 만들다 보면 연대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특정 집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집단 안에 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 혹은 그 집단 안에서도 굉장히 이질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특징을 사실 저항서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하길 작가님은 항상 그 작업을 굉장히 탁월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뭔가 이 반대되는 조금 저항을 하는 구도를 잡음에 있어서 이 저항의 서사를 만듦에 있어서 더 몰입감 있는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에 이어서 이 치유라는 단어 때문에 그리고 표지 이렇게 보면 되게 뭔가 정말로 치유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치유가 주는 아늑함이랄까요? 이러한 느낌보다는 서늘함, 섬뜩함 이러한 분위기와 느낌이 본연의 자리를 잡고 있는 강하길 작가님의 이 특유의 문체와 분위기가 잘 드러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 좋아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부터는 단편집입니다. 가장 먼저 김혜란 작가님의 안녕이라 그랬어 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총 7편의 단편이 들어있고요. 소설들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키워드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오래 축적된 습관, 집이나 공간에 대한 미감, SNS, 그리고 돈,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의 좀 생활감을 볼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작품들이 서술들이, 장면들이 반복되는 작품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직접 읽어드리면 더운 나라 건물답게 시원하고 개방적인 느낌을 주는 집이었다. 돈이 아니라 감으로 꾸민 집. 그것도 단순한 감이 아니라 훈련된 미감으로 꾸린 데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한 이들이 뿜는 특유의 기운이 있었다. 단순히 재료뿐 아니라 그 사람이 먹는 방식, 먹는 속도 등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선과 빛, 분위기가 있었다. 편안한 음식을 취한
편안한 내장들이 자아내는 표정이랄까. 기태는 그걸 자기 혼자 내장의 관상이라 불렀다. 그래서 인물들의 미묘한 차이들이 나타내는 경제적 존재들의 낯빛의 차이가 자주 보이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띠지에서 보시면 신형철 평론가님이 작가님을 사회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은 여름 같은 경우에 읽을 때 감정적 어긋남, 상실, 부재 이러한 키워드들이 훨씬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작품은 외부적 요인들에서 느끼는 압박, 차이 등이 훨씬 두텁게 다루어진 소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다룬다라고 해서 표현들이 그저 직접적이거나 직설적이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표면과 다르게 가끔 누적된 뜻을 혹은 좀 반전된 뜻을, 상반된 뜻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장면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면서 이 문학작품이 가지게 되는 중의적 의미 혹은 모호성, 애매모호함 이러한 부분으로 하여금 독자들이 더 다양하게 폭넓게 무언가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시되고 있는 작품집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맙다, 정말 축하드려요 이러한 표현들이 사실 긍정적인 메시지이잖아요. 근데 또 그 속에 들어있는 무언가 모순된 마음, 말과 마음의 이 차이가 오는 그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의 묘사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생각들,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 이 모든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다시금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왜 계속 힘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 대답을 조금 천천히 깊이 느껴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5번째 책은요, 김보영 작가님의 고래 눈이 내리다 입니다. 출판사는 레빗홀입니다. 9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 단편집입니다. 소설집 전체는 작가님의 아득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로 한 개인의 삶, 인류의 끝과 그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는 소설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표제작인 고래눈이 내리다의 내용을 보면 바닷속에서 유생물의 사체가 내려오는 경우 그것이 자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래가 죽었을 때 그 사체가 해양 생물들의 자양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의 이어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묘사가 동화와 같다가도 고래가 죽었을 때랑 무엇인가가 조금 결이 다른 이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나타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렬하게 끝이 마무리가 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품 하나를 더 이야기해보면 귀신숲이 내리다 라고 해서 후반부에 있는 작품인데요. 폐기된 지 37년 지난 우주요양병원인 산천의 결말이 그려지면서 그 결말이 만들어낼 인류의 변화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말을 조금 빌리자면 이 변화는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요. 혹은 천천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류의 멸망, 인류의 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인류를 보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차갑게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작품들을 읽다 보면 인류의 끝에 대한 애틋함과 연민이 느껴지는 작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인류의 끝에 대한
혹은 죽음에 대한 고려가 담겨져 있는 소설집이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9개의 단편들 중에서는 껍데기뿐이라도 좋으니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의 끝을 이야기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 약간의 무기력함과 그럼에도 힘을 내는 것,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보이는 작품이어서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책은요, 다와다 요코의 헌등사입니다. 출판사는 미음사입니다. 아주 얇은 단편집이고요. 단편들은 공통적으로 미래의 디스토피아 상황에서 지금 현재와는 다른 질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표제작인 헌등사의 경우에는 원전의 영향으로 발생한 대재난 상황에서 쇄국을 선택한 일본을 그립니다. 노인인 요시로가 증손자인 무에이와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그리면서 어떤 규칙이 사라지고 또 어떤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졌는지, 하지만 그 규칙이 또 얼마나 불완전한지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초반에 이렇게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상태 자체를 보여주는데 이 규칙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어떤 면에서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어의 규칙처럼,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법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두기는 했지만 예외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처럼 불규칙한 부분들, 이 불규칙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소설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이 어긋나는 분위기들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고, 뒤로 갈수록 더 많은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작품들, 헌등사 외의 다른 작품들도 사실 비슷한 배경 혹은 읽다 보면 같은 배경인가 하는 배경 속에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소설들을 읽을수록, 다른 작품들을, 뒤의 작품들을 읽을수록 앞의 작품들이 더더욱 이해가 잘 되는 소설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간 지식으로 이제 이 헌등사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헌등사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630년부터 894년까지 중국 당나라에 파견했던 견당사를 모티브로 한 사절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조금 더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견당사에 대한 내용을 전공책에서 조금만 가져다가 읽어드리고 이 책의 소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견수사를 파견한 데 이어 630년 1차 견당사를 파견했다. 이후 견당사는 894년 스가와라노 미치전의 의견에 따라 해제될 때까지 약 260여 년 동안 외교 활동을 벌이고 대륙에 발달된 문물이나 기술 제도를 일본에 도입했다. 견당사의 도왕은 항해술과 조선술이 미숙하여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조선술이 열악했던 고대에 대형선으로 외양을 건너는 것은 생명을 거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8세기의 견당사는 대략 20년에 한 번꼴로 파견되었다. 이는 20년 10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늘 6권의 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대소설들로 꾸린 북리스트였고요. 대신에 장르나 구성 자체를 조금 다양하게 잡아본 북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는 주제, 장르들 혹은 그냥 궁금한 책들 있으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